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석 의원은 LG입니까 KT입니까? 저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네. 저는 7차전을 선호합니다. 네. 7차전까지 누가 가서. 이기든 7차전까지 갔으면 좋고 네. 이렇게 재밌는 경기를 4차전, 5차전에 끝내는 건 말이 안 되죠. 7차전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KT가 두 번은 더 이겨라 이런 말씀이네요. 뭐 어찌 됐든 누가 이기든 네. 당장은 약자를 좀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살짝 있네요. 그렇다고 제가 LG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50년 서울 거주자로서 휴대폰 통신사가 그쪽 회사인가요? L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노란봉투법과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이 탄핵안이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재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권한쟁의 심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겁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국회법의 유권 해석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는데요. 대부분 헌재는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는 경우라도 이미 통과된 법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입법부의 권한을 헌재가 존중하는 거고 침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제 쟁점이 된 건 이겁니다. 그 국무위원 등의 이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그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의안이 폐기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본회의에 보고한 것을 일종의 이제 본회의에서 의안이 성립된 의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직 표결 행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안으로 볼 수 없는 거냐. 요건 이제 국회법에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본회의에 의안으로 성립된 의제는 철회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본회의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의안으로 성립되기 전에 일례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을 했다.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권 해석의 영역이고 그 유권 해석의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유권 해석을 내린 사안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는 하나 헌재에 가서 저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그걸 일사부재의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 탄핵이 정당한 탄핵이냐. 탄핵이 근거가 있느냐, 중대한 법률 헌법 위반이 있느냐. 네. 이건 이제 뭐 민주당은 그렇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헌재에 가서 결론이 나겠죠. 31일 지금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보고되면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그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안은 엄격히 다른 거고 탄핵은 법률적 헌법적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렇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은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밖에 보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그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이 거의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와 더불어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추진은 여러 차례 건을 탄핵 추진하는 것은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초래된 것은 대통령의 좀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부분, 국회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국정 운영과도 관계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 의견보다 여론조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론조사 꽃이 지난 10일에서 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찬성한다 47.1,
반대한다 35.7. 그래서 11.4%포인트 차고 잘 모름이 17.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35대 60 일반적으로 그거에 이게 대통령 긍정 부정 이렇게 그게 좀 모든 네. 아젠다들이 거기에 준해서 가잖아요. 근데 잘 모름이 17.2%나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동관은 왜 탄핵해야 되는지 민주당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탄핵을 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제로 중요했지만은 정치 고관여층이나 일반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중도층한테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앞서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임명대 때 얘기를 해야 이렇게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6월 19일에서 21일 성인 남녀 1,033명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했는데 이동관 임명에 찬성은 24.9, 반대는 59.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반대가 59.9를 했지만은 이거에 탄핵에 찬성한 거는 47점이 하면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여론은 일단은 뭐 이게 법 위반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 현재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론은 민주당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은 민주당이 평소 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좀 무리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여론조사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조사기관이나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말씀드리고 이게 뭐 여러 개의 조사의 뭐 종합된 평균된 값이 아니라 또 특정 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청취자분들도 다른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있다면 함께 볼 필요가 있을 텐데 탄핵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 조사가요? 현재까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것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러면 이 탄핵 추진 재추진하는 거는 그렇다면 박 의원님 절차상으로 그대로 일정대로 30일 또는 1일 재추진된다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국민의힘이 뭐 권한쟁의 심판 내고 하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당일날 그거 가지고서 또 국민의힘이 뭐 무제한 토론이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제한 토론이 안 될 겁니다. 바로 표결이어서 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국회의장 유권 해석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헌재가 그 이전에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통과되는 거죠. 통과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그 헌재 탄핵 심판까지 뭐 길면은 뭐 한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방통위 업무에 이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공석이 되고 지금 위원들도 공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방송법을 어겼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할 건지 요거 하나 저는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제 뭐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뭐 해임의 사유를 또 나름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보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로 운영하고 사실상 최민희 그 방통위원 후보자를 수개월 동안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임명을 미룸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거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목이 가장 큰 쟁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쟁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네요. 본인이 방통위원장인데 본인이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했잖아요. 물론 요거는 쟁점이 있어요. 네. 본인이 그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 책임이냐 이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7개월 동안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동관 후보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업무를 정지하고 있어야 되냐 2인 체제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동관 후보자의 방어 논리는 그런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안 한 거지 이동관 책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다만 그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 심의를 하는데 방송과 통신만 해야 되는데
있는데 지금 인터넷 신문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 뭐 등등등이 다 지금 걸려 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방통위 산하에 방심위가 있는데 이 방심위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까지 신문까지 심의하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이제 발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방심위가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거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걸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니까 그거 말고도 약간 쟁점이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입니다. 자, 일단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겨두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이제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그동안의 태도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청 기업의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그냥 불법입니다. 그게 이제 법원의 해석이자 판례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근로 감독을 하고 또 실질적인 근로 환경을 노동 환경을 결정짓고 실질적인 작업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제 파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원청이 사실상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그 하청 노동자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이게 불법 파업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사용자 범위를 좀 확대하자. 그래서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일종의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고요. 또 하나는 그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위의 기여도 이런 걸 따져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지 무작정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혹은 그 파업의 지도부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그 책임을 지우는 거는 이거는 뭐 이 민사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그동안의 관행이죠. 그동안의 법 집행이었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위, 실질적인 기여도, 손해 발생의 책임 이런 거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를테면 이른바 이제 선진국들, OECD의 주요 국가들 같은 데서는 법으로가 아니고 그냥 노사관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사회적 대타에 들어올 예, 근데 이걸 갖다 법으로 해야 될 만큼 지금 어쨌든 잘못된 그런 관행이 자리 잡아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고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본주의가 건전해지기 위해서 무슨 사용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되거나 사용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노동조합이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여야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원칙 있게 돌아가는 거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건데 이 법에 대해서 오해도 너무 많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민생이 이런 사안을 바로잡는 것 제외하고 뭐가 민생이냐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곧 민생을 하지 않겠다. 나는 민생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동안에 보수 정당이 해왔던 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드는 네. 그런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선언이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이를테면은 반대만 해요. 집권 여당이.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 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파업 우리나라 하청 노동자가 수백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단체 교섭도 못 하고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부담이 덜 하면서도 뭔가 중재안을 내든지 우리의 안을 내서 이게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반대만 합니다. 이게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이를테면 정부 중재안은 있지 않나요? 고용노동부 이종식 장관이 중재안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거는 대부분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 지금 다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는지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뭐 모든 법안이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여당은 도대체 그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타협을 하려는 게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이는 거를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꺼내놔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주제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강폭 행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여당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현역 의원 한 5-6명 정도가 신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신당에 관심을 보이는 현역들이 누구일까요? 막 실명으로 누구인지 확정지어서 거론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어떤 사람일까? 또 그렇다면 있다면 여하튼 1명이든 뭐 6명이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겠죠. 공천을 받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 측하고 그분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분들하고 서로 윈윈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뭐 나 이준석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씩 지금 조금 좀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래서 천하용인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당 현역 의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나 접촉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살과 시도하고, 이게 좀 그냥 차잔속의 태풍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어떤 범위 지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야, 나 쳐내면은 여기 갈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뭔가를 막 찍어내거나 이러면 안 돼라는 거를 시그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당장 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실명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제 한참 지나서 공천 과정에서 그때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죠. 이 사람이 접촉을 했네 안 했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분이 우리가 영입 같이 할 사람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신당 참여설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부분도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만났는데 뭐 누구도 참여한다, 누구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빅텐트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뭐 양양자 무소속 의원, 또 일부 정의당 전현직 의원, 이게 좀 구체화되는 겁니까? 현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도 양당이 아닌 일종의 이제 3지대 정당에 속하는 그 정의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정치관은 어쨌든 이 양당 체제를 대한민국 정치가 극복해야 정치 발전이 있고 이제 새로운 정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론을 갖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제 지론과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신당의 구상이 얼마나 맞닿을 수 있는지, 이건 이제 뭐 그 가능성을 놓고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비례정당을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한다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조직망을 갖는 수권 정당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최근에 영남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오히려 이제 본인이 부정을 했어요. 시대착오적이다 영남당이라는 건. 어려운 지역에서 승부를 내보겠다는 얘기지 영남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저를 만나서 좀 의미 있게 얘기를 나눴던 거는 기존의 이제 보수 진보 그런 어떤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그런 정치의 파트너로서 가능한 누구든 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 점에 있어서도 저도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 접점들이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당장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탈당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신당에 그 참여할 그런 국민의힘의 지금 정치인들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른바 이제 비명계 거론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명계들도 당을 나와서 새로운 어떤 그 정치를 만드는데 이 결단을 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아직은 다들 당내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네. 비명도 그렇고, 그 당내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그 목소리로서 이 신당의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조건에서 더 넓은 그런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면 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이준석 전 대표와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답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잔류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듯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극적인 타개책도 가능하다. 이긴
전 경기도의원인가요? 현 경기도의원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천하 용인 중에 한 사람인 이기인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준석 신당 이름으로 갈 수는 없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의 정당이 될까? 또 그다음에 비명계까지 모이면은 오히려 보수 성향의 개혁 보수 쪽에서 지지를 해줄 건가? 또 자금 문제는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건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단계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인데 사실 그런 실무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면은 거의 한 달 안에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이제 창당을 해보신 분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창당에 필요한 실무진들이 타타닥 붙을 거예요. 만약에 필요라 한다면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치가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이게 뭉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납득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국힘 뭐 민주 빼고 다 모여 해쳐 모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느냐. 양당 열성 지지자 골수 지지자 빼놓고 나머지의 넓은 이제 한 40에서 50%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준석 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크지만은 비토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는 이준석의 태도 논란 하나, 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고 이준석의 고집이 셀 것 같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부담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자기가 이 당을 대표를 꼭 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중심으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양보도 할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의 열린 자세가 조금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박원석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그러면 수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신당에는 박원석 전 의원일까요?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이 두 분 중 누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성공하려면은 이준석, 유승민, 박원석이 다 셋이 같이 해야 된다. 예, 성공을 하려면은 그러자 이게 한 축으로만 있으면 파괴력이 적고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 이념적 스펙트럼이 더 넓을 거요. 지금 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세 명보다 정말로 다릅니다. 장제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랑 그 생각이 같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양당제가 공고하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달라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없는 집안이 원래 더 싸운다고 조금만 달라도 더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데 대의가 있으면은 그게 정치 개혁이 됐든 시대 전환이 됐든 대의가 있으면은 뭉칠 수도 있는 거죠. 네. 박원석 전 의원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에 좀 달달했던 관계 설정과는 다르게 좀 선을 걷는 모습입니다. 신당 뭐 난 생각도 안 한다. 홍 시장은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벌컥하기도 했는데 뭔가 좀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신당 창당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달라진다, 멀어진다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좀 거리두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후자겠죠. 근데 이제 홍 시장님은 또 얘기가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내일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게 영남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느냐, 그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셈법들 속에서 메시지를 좀 가깝게 다가갔다가 또 멀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기에 어쨌든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 정치적 기반은 영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당내 뭐 윤핵관이니 이렇게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호가호위 세력. 그 호가호위 세력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부합하거나 일치하거나 정치적으로 공통의 지반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영남의 주도권 이걸 둘러싸고 잠재적 경쟁 상대나 경쟁 관계가 되는 거는 내키지 않는 거죠. 그 어디쯤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과 이 대립각을 세우거나 갈등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정통 보수들
그 국민의힘 내에 아주 오래된 보수들, 특히 네.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이런 어떤 정통 보수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홍준표 시장이 일정하게 견인하는 이 위치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홍 시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의 메시지가 거리를 좀 두는 건 좋은데 적대적이면 곤란해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홍준표 시장과 뭐 그 갈등을 만들거나 이 각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뭐 홍 시장님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불가금 불가원 정도의 관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선을 긋는 신당의 선을 긋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메시지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명계에서는 자객 공천, 공천 학살 이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명계에서는 자객 공천이 아니라 공천 경쟁이다. 공천 학살이 아니라 현역 장벽 뛰어넘기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물론 관례대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객 공천 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종의 라쇼몽 효과 같은 건데 뭡니까? 그 영화 이제 라쇼몽 구로사와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네. 그러니까 강도를 일본 영화인데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그때 강도의 시각 뭐 사무라이의 시각 뭐 그 주인공의 시각이 다 달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뭐냐면은 뭐 그 주류 그러니까 지도부의 그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공천을 많이 뭐 혁신이라고 부르든 쇄신이라고 부르든 이렇게 물갈이를 많이 한 쪽이 더 승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180명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을 쳐내지 않고는 첫 번째 어떤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남 중진들 출마 못하게 하거나 뭐 윤핵관들 좀 눌러 앉히거나 막 이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뭔가 인위적으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해필 다 비명계 지역구 딱딱 뭐 이를테면 오적 뭐 있잖아요. 수박 오적 해가지고 뭐 서른 뭐 이렇게 이원웅 이런 데만 했을 때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김두관 의원이나 얘기가 나오는 게 친명부터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얘기들이 약간씩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물갈이를 안 하면은 지금 원외위원장들도 난리가 날 거예요. 원외위원장이나 이를테면 지방선거에 져가지고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야 친명 비명까지 손잡고 아무도 물갈이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친명의 핵심 또 그 원외위원장들이거든요. 원외 인사들이거든요. 이분들의 배려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파열음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김준일 수석에다가 여기서 뭔가 조치가 안 되면은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명계 희생 어떻게 희생하느냐 중요할 것 같고 또 비명계 껴안기 이걸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당위적으로 옳은 말처럼 이제 외곽에서 볼 때는 들릴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너무 커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 너무 크게 이기는 바람에 이제 현역들 특히 뭐 3선, 4선, 5선 된 현역들 말고도 초재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자들도 많아요. 이렇다 보니까는 교통 정리가 복잡한데 그 시스템 공천 룰은 있습니다. 뭐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경쟁해가지고 뭐 하위 얼마 이런 분들은 좀 불이익 주고 뭐 신인 가산점 주고 뭐 이런 제도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꼭 그런 룰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당내의 정치적 분위기가 어떤 거냐. 결국 지금 이른바 비명계들을 향해서 뭐 수박 이런 그 찍어내기 같은 그런 지지자들의 뭐 강경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돌아가면서 그런 비명 중진들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행사장을 찾아가거나 이게 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공천 작업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뭐 조정하거나 시키거나 지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끔가다 말로써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결국에 이 포괄적으로 비명계를 쳐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팽배하고 또 이제 그 원외에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 같은 조직이 형성이 됐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불공정이니 뭐 공천 시비가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명과 타협하느냐. 네. 비명 중에 어떤 세력과 타협하느냐. 결국 뒷배가 없는 비명은 다 제가 보기에 떠내려 나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뒷배가 좀 든든한 비명들은 살아남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정리되는가도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앞으로의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토론 도중에 나왔던 천하용인의 이기는 현직 경기도 의원이라는 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